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족통일 광주광역시 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후원으로 제작되는 평화통일교육 강사 한유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주의 원조원 통일, 탈북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화면 앞에 있는 강사 한유진이 어떻게 왜 북한을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시간에는 그러면 왜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중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탈북까지의 과정, 두만강을 건너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 도착하여 살아왔던 그 막막했던 그 중국 생활과 왜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그 중국 조선족분이 손짓을 하여서 두만강을 건너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재미로 손을 흔들었던 거예요. 재미로 손짓을 했는데 저희는 엄동설안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았나, 누가 동상을 입어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강을 건너왔죠. 그런데 그분은 그냥 재미로 손짓을 했었던 거였어요. 건너온 시간이 이분들 교대 시간, 아침 식사 교대 시간, 잠깐 자리를 비운 시간에 건너왔던 거예요. 이분들이 아침 식사 마치고 교대를 해서 순회를 총을 들고 3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도 다시 갔다 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못 가겠는 거죠. 두려운 거죠.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강에 있었더니 이제 점심때쯤 되니까 이분이 비닐봉지에다가 흰 쌀밥하고 고추장을 한쪽 편에 이렇게 붙여서 네모나게 해서 2봉지와 건빵 2봉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배고팠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거를 못 먹었어요. 왜냐? 우리는 교육을 받기로 사람들이 주는 그 음식물에는 약이 들어있을 거다. 약. 그리고 과자 안에는 낚시코가 있을 거다. 낚시코가 있는데 모르고 삼키면 어때요? 목에 걸려서 죽겠죠. 그리고 밥에는 약이 들어있을 거다. 약이 들어있어도 먹으면 죽겠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서 피는 피대로 팔아먹고 고기는 고기대로 가공을 해서 팔아먹는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 밥에 뭐가 든지 모르니까. 그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그 건빵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꼬장떡이라고 있어요. 옥수수 가루를 이제 반죽을 해서 시루에다 쪄낸 그 모시송편 중에 모시송편이 아니고 동그랗게 된 떡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모시떡처럼. 그것을 먹었어요. 이게 반나절 밖에 있었으니까 걔가 땡땡 얼었겠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씩 갈아 먹으면서 그분이 갖다 준 따뜻한 밥은 먹지 못하고 그거를 갈아 먹으면서 밤 1시까지 기다렸어요. 엄마가 집을 찾아 들어가재요. 가정집을 찾아서. 근데 앞서 말했듯이 중국 사람들 우리를 잡아 죽인다는데 저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렇게 엄동설안에 여기서 우리가 얼어 죽어도 죽고 우리가 어떤 가정집을 찾아가서 살해당해서 죽어도 죽고 죽는 거는 한 가지다. 어차피 우리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는 죽을 것이고 여기서 얼어 죽어도 우리는 죽을 것이다. 무조건 간대요. 그래서 힘이 깜깜한 12월달 밤 1시쯤 됐으면 엄청 깜깜하겠잖아요. 불빛 하나를 가지고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 마을에 켜져 있는 불빛, 시골집 불빛 하나 가지고 찾아가다 보니 길을 모르니까 이제 넘어지고 내리막
길에서 뒹굴고 이러면서 마을을 찾아갔는데 진짜 이게 딴 세상이었어요. 왜냐? 북한에서는 그렇게 밖에다가 곡식을 둘 수 없거든요. 밖에 옥수수가 쌓여 있고요. 그리고 돼지가 밖에 마당에서 꼴꼴꼴꼴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게 북한 같으면, 북한은 이제 돼지 굴에다가 자물쇠를 잠가놓고 돼지를 키워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 중국이 맞구나. 어떻게 옥수수가 밖에 이렇게 쌓여 있을 수가 있어? 그 집들이 다 초가집이에요. 그래서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도착을 해가지고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갈까? 그리고 저 앞에 집은 이렇게 들여다보니,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을, 일단 이 두 집을 골라놓고 두 모녀가 1시쯤에 이제 그쪽으로 왔겠잖아요. 새벽 3, 4시까지 왔다 갔다 수차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뒷집을 갔다가 사람이 많은데 저렇게 TV를 보는데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앞집을 갔어요. 이렇게 곤히 자는데,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곤히 자는데 잠자는 사람을 깨우기가 또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두 모녀는 2시간 넘게 뒤쪽 집과 앞집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잠을 자고 있는 그 앞집을 노크를 했어요. 노크를 했더니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두번 건너서 왔고 막 빨리 올라오라. 근데 저희는 놀랬죠. 어떻게 우리가 북한에서 온 걸 어떻게 알았지? 역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이 모습조차도 되게 공포스럽게 다가왔어요. 왜냐면은 성인 남자 2명이랑 어린 아이 7살쯤 되는 아이를 데리고 이게 자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빡빡이 머리를 빡빡 밀고 있었고, 한 사람은 단발머리에 수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헤어스타일이나 그런 수염을 기른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반듯하게, 군인은 스포츠 머리, 남자들도 수염이 없어요. 항상 그 용모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진짜 산속 어디 동굴에서 나온 사람 마냥, 자연인 마냥 수염이 더부룩한 사람과 머리를 중처럼 스님처럼 빡빡 민 사람하고 두 사람 있으니까 놀랐죠.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잡는 거예요. 괜찮다고 올라오래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제 따뜻한 온돌방이잖아요. 앉혀놓고 배고프지 않냐고 하면서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았어요. 이따 걱정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밥을 차려서 지금도 제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오전 8시부터 그 새벽 그 시간대까지 저희는 빈속이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주신 밥이 흰 쌀밥에 돼지고기 살코기를 넣고 끓인 청국장이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저희가 어릴 적부터 제 서원이 흰 쌀밥, 우리 지금 먹는 흰 쌀밥을 배불리 목이 꽉 매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얀 쌀밥에다가 고기를 넣은 청국장을 주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먹었던지 기억도 안 나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집 부인이, 이제 중국 사람들은 마장을 좋아하잖아요. 마장 놀러 갔다가 술 한잔 하시고 그 새벽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술이 엄청 취하셔가지고. 근데 그 부인이 저희를 보더니 술을 만취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축을 받고 들어왔는데 술이 확 깨지면서 그 부축에 오신 그분을 빨리 가라고 쫓으시고, 왜 이 사람들 옷을 안 갈아입혔냐고, 빨리 옷부터 갈아입혀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옷을 막 갈아입히는 거예요. 북한 옷 스타일이랑
중국 옷 스타일이 다르니까, 게다가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교복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넥타이를 메고 북한에 보급된 그 교복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옷부터 갈아입혀 줬어요. 그렇게 며칠 있다 보니 주위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저 아무개네 집에 북한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불안해가지고 저희를 그 아저씨네 이모님 댁으로 피신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다시 가서 뭐를 정리하고 오시고 싶은 의향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피신을 시켜줘서 그 이모님 댁에 가서 설 명절을 보내고 다시 어떤 계획을 해보자. 그래서 피신을 시켜서 그 이모님 댁에 피신을 갔었어요. 이렇게 걱정과 우려와 달리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도움으로 저희가 중국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저희를 도와주었으면 중국 생활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도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다른 분들한테 저희를 부탁하고, 이런 과정에서 모든 탈북민들이 안 겪어도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물론 저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들이었고요. 저희 엄마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을 겪고서야 했고요. 저는 입양이 됐어요. 딸 자식이 없는 돈 많은 집으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살고, 그 집에서 저를 공부를 시켜줘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엄마는 엄마대로 사시고 저는 입양이 돼서 입양된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이게 딸을 입양했지만, 이게 형식적인 거는 딸을 입양한 거지만 그 구체적인 내막에 있어서는 일꾼을 산 거예요. 이 농사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일꾼을 돈을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6, 17 그 나이에 저는 안 지어본 농사가 없어요. 벼농사, 뭐 심기, 뭐 가을하고, 뭐 옥수수 심기, 밭 갈기, 오리도 200마리 키웠고요. 이렇게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 지금 여러분들 17이면은 한참 공부만 하고 곱게 그 나이인데, 저는 안 겪어본 것들이 없어요. 다 해봤어요. 농사일에 관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 해봤어요. 지금 하라면, 지금 그것들 다시 하라면 저 못해요. 그만큼 저도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때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시켜주니까. 저 공부에 대한 욕망이 엄청 컸어가지고 공부를 시켜주니까 공부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사회에 나와서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해서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항상 신변적인 불안감은 항상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13년을 살면서 친구들이 많았겠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지면 친구들이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요, 나는 신고한다, 공안국에. 이게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로,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친구하고 이게 친구가 뭐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야, 나 너랑 안 놀아,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중국 친구들은, 응? 너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하네? 그러면, 왜? 공안국에 꼬장당하고 싶어? 꼬주왕이, 중국말로 꼬주왕이 신고한다는 거예요. 아, 꼬장당하고 싶어? 신고한다? 들을래 안 들을래? 이게 살면서 순간순간 그 섬뜩섬뜩한 그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신분이 없어요. 신분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
위협을 느끼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약점이 그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저희한테는, 모든 그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한테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잡혀가면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TV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처벌에 관해서 익히 들어 알겠지만 그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분이 이제 중국에 오셔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물론 돈도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았는데 집 한 채 제 명의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그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마음 편히, 물론 제 정도였으면 13년을 살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한국 기업에 취직을 했으면, 북한 신분이 아니었을 때 내가 만약에 중국인 신분이었으면 굳이 내가 한국까지 오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죠. 왜냐? 그때 당시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현대자동차나 우리 광주 지역은 기아자동차겠죠?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이런 대기업에 취직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해서 관리직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급여도 보통 일반 그 중국 조선족들보다 급여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업무량도 많았고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 만큼 이제 급여를 많이 받았으니까 저는 불만은 없었어요. 지금도 유일하게 제가 존경하는 분이 저를 취직시켜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사장님이시거든요.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제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은 그분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가정교사로 만났는데, 12살 된 아드님이 계셨어요. 그 아들 중국어 가르치는,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이제 그 위에 시내에 큰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 앞에 A3 용지에다가 중국어 가르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들고 있는데, 사장님이 운전하고 지나가시다가 이제 한국말도 잘 하세요? 물어봐갖고 네, 한국어 됩니다 이랬더니 이제 아이한테 가정교사로 이렇게 하다가 가정교사를 약 1년 정도 가정교사를 했어요. 그때 가정교사를 하면은 1시간에 30원이었어요. 중국돈 인민폐. 그러면은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방학 기간에는 그렇게 중국어 교사를 하면서 알바 개념이죠. 돈을 벌었는데, 사장님도 운이 안 좋으신 게 그 통역, 중국 조선족 이런 분들한테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위기가 살짝 있었어요. 제가 가정교사를 하는 동안.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회사 이거 재개를 하는데, 이게 위기가 있은 동안 월급을 못 주니까 직원들이 이제 다 떠났겠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제 자식을 위한 일이니까 가정교사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일이니까 유일하게 저의 교육비는 항상 줬었거든요. 식비에서 줄일지언정 자식을 위한 12살 된 아들, 이제 13살 됐겠죠.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 저는 꼬박꼬박 그 교육비를, 과외비를 지불을 했으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곁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할 시점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한테 제의를 하셨어요. 선생님, 저 도와서 같이 일할 수 없겠냐고.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직할 곳이 한국 기업인데, 한국 기업 사장님께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니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이고 엄청 좋은 일이죠. 그래서 흔쾌히 일을 했어요. 사무실에서 사장님과 함께 시장조사도 다시 하고 회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알려주셔서 배우고, 부족한 저를
저는 그때 중국어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PC, 컴퓨터 켜고 끄고 켤 줄 아는 것도 몰랐고 엑셀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우리가 대학을 다니지만 대학에서도 그 컴퓨터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모든 것을 모르는 저한테 모든 거를 가르쳐 주시고 이메일도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때 저는 이메일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물론 사장님한테도 제가 필요했겠지만 제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 그 같이 일하는 동안에도 끊임없는 조언을 해주시고,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제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그 업무량이 나중에는 굉장히 컸어요. 1년이 지날 시점부터는. 처음에는 이제 1년 정도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사장님이나 회계나 이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했었는데 1년 지날 시점에서부터는 제가 그 과장님을 뛰어넘어야 했었고 회계 업무까지 제가 엿보아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만한 보수를 받았겠죠. 근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 엄청 많이 그 당시에 제가 약 15만원에서 중국 돈 15만원에서 20만원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돈이에요. 집 한 채도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신분이 확실치 못하다 보니까 집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 경제 소득이 있으면 굳이 안 와도 되지만 여기서 백날 노력하고 살아봤자 집 한 채 사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누가 앙심 품고 신고하면 우리는 잡혀가야 되는데 가겠다 가신대요. 저는 두 번 모험을 하기 싫어서 엄마 제발 안 가면 안 되겠냐 했더니 마음을 접을 시점에 또 제가 알고 지내던 언니가 저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남한에 갔다가 여권을 들고 또 저 보러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초록색 여권을 들고. 그래서 언니 진짜 한국 갔다 왔어요? 진짜 한국 갔다 왔대요. 대한민국이라고 사진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 이거 나 올 때 타고 온 비행기표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아 진짜네? 이 사람들이 여기 있을 때는 진짜 이렇게 경제적인 거나 이제 삶의 질이 저희보다 못했는데, 우리 모녀보다 못했는데 진짜네? 그래서 제 마음도 흔들린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해요. 가자. 엄마 혼자는 못 보내겠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제 저는 그때 이미 회사 일은 그만뒀었어요. 식당을 한다고 나왔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한국 갈 건데 근데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뭐냐고. 우리 잘난 한대리가 나한테 부탁할 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돈을, 전 재산을 이제 사장님 계좌나 이렇게 넣어줄 테니까 잘 갖고 계시다가 저를 구하는데, 제가 위기에 처하면 구하는 데다가 써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사장님이 뭔 말을 하냐, 너 이놈 새끼가 너 뭔 말을 하냐. 그래서 사장님,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 사람이에요.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엄청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6, 7년, 7, 8년 동안 왜 말을 한 번도 안 했냐고. 만약에 가는 길에 제가 잘못되거나 이제 공안에 잡히거나 하면은 사장님께서 그 돈으로 힘을 써주셔야 된다고, 저 구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 전 재산을 분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저희는 두 번째 모험을 해요. 이 모험은 두만강을 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노정이었지만 저희는 중국에서의 그 신변적인 불안감, 이게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중국에서는 신변의 불안감. 지금도 제가 심심안정이 필요할 때
무등산 드라이브를 해요. 오늘도 이제 무등산 드라이브를 했는데 저는 특히 잔잔하게 비가 오거나 할 때 무등산 드라이브를 하거든요. 그 무등산 드라이브를 하면서 보이는 그 숲속 있잖아요. 그 숲을 볼 때면 그 삼국을 거쳐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 국경을 넘던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그 길이 없는 그 산속을 저희가 10명이 걸어요. 길이 없는 그 숲을. 그래서 무등산을 갈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기도 해요. 내가 저런 길을 걸어서 왔었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그 드라이브 코스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내가 지금 저기 들어가라면은 들어갈까? 무서운데? 무섭잖아요. 여기 뱀이 있을지, 저 개구리도 엄청 무서워해요. 지렁이도 무서워하고, 저 숲에 뱀이 있을지, 개구리가 있을지 모르는데,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 하지만 나는 저기를 걸어왔어. 지금은 무서워서 못 들어갈 수 있는 저 숲을 나는 저기를 걸어왔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지금의 나의 이런 우울감은 사치야. 드라이브, 무등산 드라이브를 하고, 그러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고 내려온답니다. 이렇게 신변의 불안감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어느 정도의 불안감인지 감히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왜 왔냐?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힘들게 2번, 3번의 모험을 하면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누구의 협박도 두려움도 없이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품어주는 게 중국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지는 않아요. 북한 사람들을. 중국에서는 북한 사람들을 잡아서 북송시키는 요런 거를 하지 우리나라처럼 품어주지는 않아요. 저희가 한국에 이제 삼국을 거쳐서 태국에서 이제 난민 재판을 받고 한국에 와요. 그러면은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국정원 직원들을 처음 만나요. 그러면은 그 국정원 직원분들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양복을 입으시고 선글라스를 쓰고 파일 옆에 딱 끼시고 여러분 잘 왔어요. 오시느라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데 진짜 다른 분들은 몰랐는데 지금도 울컥하거든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탈북 13년 과정 동안 중국에서 사는 동안 그 누구도 탈북을 잘했다고 중국에 와서 사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12월 달부터 제가 4월 달에 정식으로 우리나라 입국을 했어요. 12월 달에 이제 중국을 떠나서. 근데 공항에 이제 딱 도착해서 비상계단 같은 곳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일반 여행객들이 다니는 그쪽이 아니라 특별 이런 출구로 나가는 비상계단 같은 곳이었는데 그분이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서 있는데 저희를 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잘 왔구나. 내가 정말 잘 왔구나. 진짜 여기서는 두려울 게 없겠구나. 누구 나를 신고할 사람도 없겠구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 그때는 저희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높은 사람이 모시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그게 감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 말고도 몇몇 분들은 그 따뜻한 온화한 그 감정을 느끼시고 다 울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겠지만
중국에서 살 때는 이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삶이었죠.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내면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남한에 왔을 때 저를 반갑게 맞이해서 어떤 그 국정원 선생님들처럼 여러분들도 주위에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들을 만나면 이제 고향이 어디예요? 함경북도예요? 평안도예요? 자강도예요? 양강도예요?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 같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보아요. 이런 식의 마음 따뜻한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보다 더 반갑게 이분들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이질감, 우리 남한에서 북한 이탈주민들과 우리는 이질감이 없어야 되며 우리는 서로 이해를 하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해를 바라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면은 이분들은 탈북을 하는 순간부터 편견과 차별, 모든 편견과 차별, 대우, 차별된 시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선입견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따뜻하게 호응할 수 있을 때 이분들도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더 편하게 남한 사회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원조원 통일 탈북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탈북민을 대신할 수 없지만 저의 탈북 과정과 저희 남한 귀순 과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더 좋은 시선으로 우리 탈북민들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